제가 지금 지금 8시 25분이거든요. 그래서 25분 지났는데, 우리 최영국 우리 건국학교 초대 회장님은 지금 지난번에 미국 다녀오셨고, 스펙. 그 다음 일본도 저희들하고 이제 3박 4일 갔다 오셔서 많은 경험을 하셨는데, 이번에 또 중국을 주제로 해서 미, 일본, 중국 해서 중국의 아트 전략과 한국 보수주의 미래라고 이런 가상의 주제를 말씀하시는데, 법학자로서는 보기 드물게 인문사회학 광범위한 교양과 지식을 소유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좀 부탁합니다. 한국 보수주의에 대해서. 자, 시작해 주세요. 네. 건국정신과 미래학회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중국에 초점을 좀 맞춰서 중국의 아태 전략 한번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미국의 전략과 중국의 전략이 또 같이 맞붙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을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하면서 이제 한국의 보수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거를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스타일로 한번 세션을 마련해 봤습니다. 이 타임지의 그 표지가 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시피 이 시진핑은 사실은 모택동의 원래 그 마오이즘을 현대적으로 변형해서 중국의 미래에 적용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사상가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 하나 이렇게 벗겨보면 바로 마오이즘이 뒤에 나오는 그런 거고, 그게 단순히 이론적으로 이렇게 본인이 마오이즘을 재창조하고 이런 게 아니고, 시진핑이 10대 때의 대부분을 그 연안 지역에 랑자허촌이라는 아주 시골 깡촌에서 이렇게 하방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 당시에는 이제 조금 문화혁명 때 어떤 지식인으로 찍혔던 그런 사람들의 자제나 이런 사람들을 하방으로 보내서 거기서 좀 농민과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고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처박혀 있으면서 본인이 계속 마오이즘을 주입받았습니다. 그래서共産党으로부터 마오이즘의 철저한 학습을 그 어린 나이부터 계속 학습을 하도록 했고, 시진핑이 7년 동안 아주 감수성이 예민한 그 당시에 그 마오이즘을 계속 탐독하고 공부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본인이 평생 하나의 그 사상적인 기초를 마오이즘으로 형성하는 그 계기가 됐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나중에 공부한 게 아니고 자기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이렇게 계속 주입식 학습을 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나중에 산시성이나 푸젠이나 이런 데도 조금 근무를 하면서 지방 행정 경험도 쌓고 하면서 산시방이나 푸젠방이나 이런 지역 기반으로 한 정치 세력들이 마오이즘으로 조금 이렇게 뭉치면서 오늘날의 중국의 지도 이념을 형성하고 있는 거고, 샹하이방이나 장점이나 샹하이방이나 이런 데서 좀 수정주의나 이런 거를 좀 추진을 했고, 또 공청단파 후진따오나 이런 계열하고 이렇게 서로 대립을 이루면서 사실은 사상 투쟁을 좀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본인이 애초부터 유지하고 있었던 그 마오이즘을 현대적으로 이렇게 새로 해석을 하면서 미래의 중국의 미래에 이렇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등장하고 그러면서 저는 이거를 리버럴 헤지모니 티오리라고 부르는데, 어떤 자유 패권 외교를 펼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진핑의 마오이즘과 미국의 자유 패권 외교가 이렇게 각축을 벌이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한국의 보수주의의 현재와 미래가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중국의 마오이즘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중국몽 외교라는 거 우리가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몽이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등장한 거는 2012년도에 등장했어요. 그래서 당시 총서기직에 오른 시진핑이 전체 상무위원들을 전부 데리고 지방을 이렇게 돌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회의도 했고, 그다음에 전시회 부흥의 길이라는 전시회가 이렇게 열렸는데 거기에 이렇게
창관을 하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꿈, 그래서 꿈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중국몽이라는 게 이렇게 제시가 되면서 그게 마오이즘과 이렇게 오버래핑되는 현대적인 하나의 해석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중화민족의 이제 위대한 부흥은 곧 근대 이후 중화민족의 가장 큰 꿈이다. 위대한 부흥을 해야지 그게 중화민족의 오랜 꿈이 달성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크게. 많은 고난을 그동안 중국 민족이 겪었고 희생도 치렀는데 이제는 그걸 굴하지 않고 한거해서 국가건설이라는 진전을 이룩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개혁개방 이래 부단히 노력해서 성과도 상당히 거뒀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성과를 바탕으로 역사상 그 중국이 지니고 있었던 위대한 부흥이라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그 기반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의 꿈을 향해서 이제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100년 로드맵을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창설된 그 100주년 기념이 되는 해인 2021년까지는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형성해서 중산층이 이렇게 빵빵하게 중국을 이렇게 구성하면서 누구도 이렇게 빈곤하지 않고 중국이 명실공히 그 굳건한 중진국 그 사회로 이렇게 진입하는 그 굳건하게 이렇게 이루는 샤오캉 사회를 2021년까지는 확고하게 형성을 하겠다. 그런 얘기고. 뭐 이거는 뭐예요? 약간 편하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뭐 자기 나름대로의 그 안위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이루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2021년도가 사실은 3년 전인데, 4년 전인데, 어느 정도 이 목표는 달성한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중국 그 PRC가 건국된 그 100년째 되는 해인 2049년에 사회주의 현대 국가를 건설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모던 스테이트로서의 소셜리즘을 완성한 사회주의 국가가 현대 새로운 그 모델을 제시하는 그런 국가가 이제 중국이 되는 그런 해를 PRC 건국 100주년 기념일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형 대국 관계를 형성하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형 대국 관계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영어로 얘기하면 New Superpower Relationship인데 미국과 이제 중국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슈퍼파워끼리의 새로운 관계를 이렇게 형성하는 그 관계가 이렇게 완성되는 해를 2049년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뭐 한 20여 년 남았죠. 지금부터. 한 2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이제는 슈퍼파워가 미국이 아니고 이제 중국이 슈퍼파워 반열에 오르면서 미국과 이제 새로운 차원의 관계를 형성하겠다. 그런 이제 두 개의 100년 로드맵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100년 로드맵을 향해서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나름대로. 그래서 역사상 이제 위대한 그 중국 민족의 이제 현대적인 수령이 3명 있었는데, 마오쩌둥은 중국 민족이 이렇게 떨쳐 일어나는 계기를 제공한 사람이고, 덩샤핑은 서광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그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한, 중국을 이렇게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 사람이라면, 세 번째 위대한 지도자인 시진핑은 강한 나라를 슈퍼파워 컨트리로서의 중국을 이제 형성하는 역사적인 이제 사명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마오쩌둥과 덩샤평과 시진핑이 이제 동일한 단열에 비교될 수 있는 이제 3대 지도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서 제1의 초강대국으로 형성이 되면서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이제 수립되는 그런 이제 세계를 만드는 게 Chinese Dream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그 왕치산의 뭐, 부패에 대한 전쟁, 조치를 취하면서 이러한 그 중국몽에 걸림돌이 되는 이제 많은 국내적인 정치 세력들을 정리하고, 시진핑의 영도체제를 이렇게 구축하면서 2017년도 이제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사상이 새로운 그 사회주의 사상으로 당장에 이렇게 들어가고
헌법에도 이렇게 반영이 되면서 2018년 1년 뒤에는 국가주석과 부주석은 이제 연임 제한 규정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 전인대에서 개정해서 삭제하고 이제 제한 없이 계속 주석과 부주석이 될 수 있는 체제를 이제 형성했기 때문에 이제 명실공히 차이니스 드림을 형성하기 위한 이제 무한 집권을 추구하면서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 거죠. 현재는 그 마지막 권력기관은 이제 군부를 이제 시진핑이 장악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아직 군부는 10단 지도 체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가 원로 자녀들이 그동안 군부에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개파를 형성하면서 나름대로 세력균형을 형성하고 있는 유일한 마지막 남은 세력이 군부였는데, 이제 이거를 시진핑 세력들이 군부를 이렇게 장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최근에 여러 가지 마찰음들이 들립니다. 그래서 국가 원로 자녀들 계열들이 자기들 밥그릇을 내놔야 되니까 시진핑이 좀 반발도 하고 하면서, 장유샤 그 군사위원회 부주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는 그 움직임도 보이고 해서, 사실 군부 장악이 완성이 될까 하는 것은 상당히 퀘션 마크로 남아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방향 자체는 차이니스 드림을 위해서 거의 모든 공산당이나 정부는 장악을 했고, 이제 군부를 최종적으로 장악을 하면서 2049년도의 목표를 향해서 지금 진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중국몽을 이제 추진하기 위한 대외 전략이 대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제 1대1로 원벨트 원로드 프로젝트고, 중국 제조 2025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신형 대국 관계 개념이죠. 그래서 1대1로는 이렇게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를 이렇게 결합을 해서, 육상으로는 과거의 그 실크로드 그 통로를 제한하면서 중앙아시아나 중동이나 유럽까지 이어지는 이 육상 실크로드 연안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로 이런 나라들을 이렇게 엮으면서 중국의 이제 우방 세력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해상 실크로드로는 이제 중국이 세계 제국화 하려면은 해상 교역로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에너지의 그 안정적인 수입 통로를 장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해상 실크로드를 이렇게 형성하고, 여기에 이렇게 주요한 기착지가 되는 나라들의 어떤 친중국 항구나 아니면 정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이나 이런 데는 대표적으로 중국이 이렇게 차관을 제공해서 해상 실크로드에 그 기점화하는 작업을 하고, 그 차관을 이제 결국은 갚을 여력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항구 자체의 운영권을 중국 공산당에 이렇게 장악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페이백을 하게 돼서 한반토타라는 항구는 대표적으로 그 차관을 제공한 다음에 이제 상환 능력이 떨어지자 그 한반토타 항구의 99년간의 관리권을 중국이 완전히 획득해버리는, 그렇게 해서 해상 실크로드 개념이 사실은 빚의 함정을 쌓음으로써 그 항구 자체를 이렇게 사실상 장악해버리는 그런 그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여러 나라들이 조금 경계를 하게 되고, 미국도 중국의 이런 무제한적인 영역 확대에 대한 본격적인 경계 심리를 이제 쌓고 있죠. 그래서 사실 트럼피즘이 등장한 이유도 중국의 이런 정책이 너무 위험하다 하는 데서 이렇게 비롯됐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제조 2025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2025년도를 이제 목표 시점으로 삼아서 중국의 제조업을 확고한 중진국 레벨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 하는 작업이고, 여러 가지 AI 기술이나 로봇 기술이나 각종 첨단 제조업 기술이나 이런 거를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2025년도가 공교롭게 올해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최소한 중진국 이상의 그 제조업 기반을 완성하겠다. 그런 목표를 삼고 수십 년간 추진해 왔는데 제가 보기엔 이것도 상당히 목표가 달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중국이 중진국 이상의 어떤 제조업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외교 목표 전략의 중요한 게 신형 대국 관계인데요. 이게 New Superpower Relationship인데 이걸 사실은 그렇게 국내에서 이렇게 알려지지 않고 있고 해서 이거의 중요성을 좀 간과하고 있는 편입니다. 1대1로만 뒷달려졌고 중국 제조 2025만 좀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신형 대국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특히 한국 입장에서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자들은 많이 얘기하는데. 예. 도왕량회라는 이제 하나의 그 사자성어가 중국의 그동안의 그 외교 정책을 대변하는 용어였다면 그래서 빚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는 거죠. 약간 소극적인 외교를 하면서 중국의 그 목표를 드러내지 않는 외교 정책을 이렇게 추진해 왔다면 시진핑은 분발주의죠. 그래서 이제는 겉으로 드러내면서 떨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외교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면서 뉴 슈퍼파워 릴레이션십을 미국과 형성하기 위한 그 본격적인 명실공히 하나의 그 외교를 추진하는 게 신형 대국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오쩌둥의 그 외교 전술을 이름만 바꿔서 사실 그대로 이렇게 도용을 하면서 외교 정책을 많이 취하고 있다. 그 타임지의 커버에서 나와 있는 요 그림도 사실은 마오쩌둥주의 외교 전술이 그대로 시진핑에 이렇게 도입된 것을 상징하는 그림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살라미 슬라이싱이라는 전통적인 그 모택동주의죠. 야금야금 잘라서 하나하나 이렇게 에너미를 정복해 나가는 거죠. 한꺼번에 크게 잘라서 치고 들어가면은 상대방이 알아차리고 연합국들이 이렇게 연합을 하면서 대항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살라미 햄을 이렇게 쓸듯이 살라미 슬라이싱을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정복해 들어가는데 어느 순간 그 잘라진 살라미 햄을 쌓으면 원래 중국이 목표로 했던 그 목표가 달성되는 생성했더니 칩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이만큼의 반의 살라미를 슬라이싱하기 목표였다면 처음부터 이걸 덤펑 잘라버리면은 상대방이 알아채니까 조금씩 이렇게 자르면은 상대방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뭐를 하려는지. 그러면서 자기의 목표를 추구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는 거고 남중국해 같은 데를 요새화하는 것도 요즘에는 뭐 필리핀이나 아니면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좀 미국도 알아차리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무인도라든지 그 이런데 조금씩 중국 해군이 이렇게 접근하면서 인공섬도 조금씩 이렇게 건설하고 하면서 해마다 아주 미량 정복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그 크게 반발하지 않으면서 상대방 국가가 약간 유화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쌓이다 보니까 이제 남중국해 전체가 이렇게 요소화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전략이 사실은 이미 미국이 슈퍼파워가 되고 있고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국이 거기에 맞설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전략이다 하는 그 생각하에 의도적으로 이런 전략을 취하는 거고 모택동도 과거에 국공합작 이전에 국민당이 워낙 셌잖아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살라미 슬라이싱 전략을 했고 그 일본과 전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민심을 좀 야금야금 이렇게 민심의 지지를 얻어 나가면서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던 그 전략이기 때문에 일종의 지구전 전략과 통하는 거죠. 이렇게 요새를 쌓고 움츠리고 있다가 상대방이 강할 때는 그러다 상대방이 조금 약해지면 상대방과 이렇게 대치 국면으로 가고 상대방이 더 약해지면 요새를 뚫고 밖으로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정복해 나가는 3단계 전략을 취하는 그걸 우리가 지구전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 모택동의 전략을 지금 중국도 그대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용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홍콩도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제정함으로써 완전히 이제 정복하는 단계로 넘어갔죠. 그다음에 샤프 파워를 많이 구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통적인 파워 개념은 하드 파워를 많이 생각하기 쉬운데 물리력이나 군사력을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정복하는 걸 말하는데 중국은 이렇게 샤프 파워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브레인 파워죠. 상대방 에너미의 그 지식인들을 매수하거나 압력을 가해서 그 스스로 그 국내에서 친중국화 분위기를 쌓아나가고 또 여론 조작이나 젊은 세대들의 마인드를 흔들므로써 크게 겉으로 보기에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으면서도 그 상대방 국가의 어떤 그 전체적인 정책 방향이 중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끔 유도하는 샤프 파워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이거를 전략적으로 지금 중국이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천인계획이나 이런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0 브레인들을 중국 공산당이 포섭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하나의 지식인 서포팅 그룹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고 뭐 미국에 진출하고 있는 중국계 뭐 과학자라든지 아니면 뭐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중국 공산당이 샤프 파워를 구사해서 뭐 친중국화하는 전략을 그동안 했던 거고 섀도우 레버러토리를 중국 내에 구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 내에 뭐 나사라든지 유명한 그 뭐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뭐 연구실이 안에 이런 게 있다면 거기에 이제 중국계 브레인들을 진출해서 경험을 쌓게 하고 그걸 그대로 카피해서 중국 내 섀도우 연구실을 섀도우 레버러토리를 구축하는데 그 브레인들을 사용해서 그 기술을 이렇게 카피하는 그런 식으로 천인계획 인력들을 활용해 왔고 아마 우리나라도 천인계획 플랜 하에 그 포섭됐다 그럴까요? 이런 그 지식인 그룹이 최소한 한 100인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100인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나라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 1000명의 지식인 과학자를 탑 신중으로 탑 브레인을 말하는데 1000명. 그런데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밝혀져 버렸어요. 천인계획이 있다는 게 그 시점 밝혀져 가지고 미국 측에서 막 경계를 하고 뭐 추방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뭐 이렇게 스파이로 막 체포하고 이런 단계로 가니까 이게 완전히 이렇게 폭로가 돼 버려서 이제는 천인계획이라는 말을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만인계획을 오히려 더 늘었네. 10,000 people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해외 사람들 포섭하는 게 아니고 중국 내에 만인을 지목을 해서 그 사람들을 좀 키우는 중국 내 인력을 이렇게 양성하는 플랜으로 이렇게 슬쩍 그 모티브를 좀 그 전체적인 플랜을 바꾸면서 이제는 만인계획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바꿔봐야 제 생각에는 그 만인계획의 만인 중에는 해외 그 브레인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사실상 겉으로만 그냥 국내용 브레인 관리 프로그램을 그냥 말만 바꿨다. 좀 그렇게 보고 아직도 이 천인계획의 그 실체는 계속 남아있고 관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그 상당한 지식인들이 여기에 이제 많이 그 포섭된 사람들도 지금 현재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프 워리어 디플로마시라는 걸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국의 무슨 드라마나 이런 거 공산당이 후원하고 있는 그 정부 프로그램에 이런 데 보면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뭐 이렇게 전람회교나 이런 거죠. 그래서 복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군대 활동을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선하게 그걸 그려요. 아주 착한 사람을 그리고 막 사람들 도와주고 뭐 이러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울프 워리어예요. 그래서 이제 대놓고서 뭐 외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과거에는 조용히 활동했던 것들이 사람들이 이제는 막 대놓고서 중국의 국가익을 위해서 막 이렇게 투쟁하는 그 워리어가 되고 반중국 여론이나 이런 게 혹시 어떤 나라의 그 뭐 어떤 그 뭡니까 이게 웹사이트나 이런 데서 막 등장하고 그러면은 이 전랑들이 거기 막 참전을 해가지고 대놓고서 그
반중국 활동을 하는 그 여론 인플루언서나 이런 사람들 죽여버리는 거예요. 대놓고서 막 까가지고 그 페이스를 완전히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의 논리를 막 파괴하고 사생활을 들춰내고 이러면서 그런 여론을 잠재우는 그런 활동을 대놓고서 하는 울프 워리어들을 많이 이렇게 양성을 하면서 그게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여론이나 이런 데 많이 그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댓글이나 이런 데도 많이 동원이 되고.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외교 전술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면서 차이니스 드림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해외 통일 전선 공작이라는 것도 공식적으로 지금 중국이 취하고 있는 전략이다. 우리가 과거 뭐 고등학교 교육 갔습니까? 이런 데 보면 통일 전선 전술 이런 걸 우리가 공산당의 전술이다 이렇게 뭐 과거에만 있었던 걸로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 지금도 통일 전선 공작이라는 걸 중국이 취하고 있고 그 중국의 이렇게 조직도를 보면은 공산당 조직도를 보면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영어로 번역하면 United Front Work 이게 통일 전선 전략이에요. United Front Work 이걸 해외에서 담당하고 있는 Overseas United Front Work이라는 조직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공산당 산하에 대만 영도팀이라든지 해외 공작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대만이나 이런 나라들은 그 대만 내에서 통일전선 전략을 하는 그 조직은 굉장히 크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를 담당하는 그 통일전선 전략 부서도 상당히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규모나 이런 건 알려져 있는 건 아닌데 한국을 담당하는 그 전문 통일전선 공작원들도 중국 공산당 내에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여론을 조성하든지 언론이나 정치권에 영향력을 증대한다든지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나 이런 거를 친중국, 한국 기업들을 통해서 이렇게 발주를 하고 지식인들이 그런 프로젝트를 참여하게 하면서 경제 공동체를 이렇게 형성해서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결과물이나 이런 것도 약간 친중화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차이니스 머니에 이렇게 중독되게 하면서 어떤 반대 여론이나 이런 거를 잠재우는 역할을 사실상 수행하게 하는 그런 그 경제 공동체 전략을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게 한국 담당 해외 통일 전선 공작부에서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 그 국영기업이나 아니면 중국 공산당이 직접 한국의 지식인들 상대로 뭘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드러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중국에 이제 진출해 있는 한국의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대기업들 중국에 많이 투자해서 들어가 있는데 근데 그런 기업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한국 내의 그 브레인 파워를 지원하고 그걸 경제 공동체 형성하게 한 다음에 그런 돈이 들잖아요. 그럼 한국의 대기업들이 이제 그런 일을 해주게 되면 돈이 드니까 그 돈을 그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이 이제 중국 내에서 활동할 때 여러 가지 규제 완화라든지 뭐 사실상의 보조금을 지불함으로써 그 돈을 이렇게 컴pen세이션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러한 그 경제 공동체 프로젝트를 위해서 소요되는 그 자금을 어차피 중국으로 진출하는 투자 기업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편의를 보는데 그 돈이 다시 컴pen세이션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활용해서 투자 기업들을 간접적으로 활용해서 그런 공작을 펼치고 있는 그런 식의 이제 전략을 많이 구사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도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각종 조직들을 이렇게 엮어서 민간 조직도 많이 있습니다. 공자학원이라든지 아니면은 해외 유학생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런 유나이티드 프론트 워크를 국가 대상 어떤 상대방 국가별로 그 특성에 맞게끔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살라미 슬라이싱 택틱이라는 게
사실은 뭐 중국만 그동안 활용되어 있는 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많이 활용된 전략인데, 뭐 스탈린이 유럽을 이렇게 침공할 때도 처음부터 막 공식적으로 웨스턴 유럽을 이렇게 침공하면 또 뭐라 그러니까 뭐 폴란드나 아니면 뭐 체코나 이런 데를 슬슬슬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살라미 썰듯이 이렇게 접근하는, 그러니까 공산당의 오래된 하나의 수법 중에 하나고, 그리고 최근에 시진핑 스스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영고 우피당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고 우피당이라는 말을 직접 시진핑이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말이 결국은 전통적인 살라미 슬라이싱의 현대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 우피당이라는 건 뭐냐면 소의 피죠. 네, 껍질. 껍질을 닮은 하나의 과자, 당분이 많은 과자.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 마치 이게 강정처럼, 깨강정처럼 속에는 이렇게 엿 같은 딱딱한 과자가 이렇게 있고, 겉에 이렇게 좀 깨 같은 걸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딱딱하게 이렇게 말라 비틀어졌기 때문에 이걸 먹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딱딱하고. 근데 이걸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고예요. 영이라는 거는 제로잖아요, 제로. 아주 미미한 힘을 말합니다. 미미한 힘으로 계속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남부에서 특산품인 중에 하나인 우피당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주 작은 힘으로 계속 두드리면서 먹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고 우피당이라는 이제 격언을 하면서 현대판 살라미 슬라이싱을 자기 전개하겠다는 걸 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건데, 지금 미국은 워낙 강력한 세력이기 때문에 우피당이죠. 그래서 미국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의 힘으로 계속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금야금 겉부터 이렇게 두드려서 부스러기를 떨구면서 그걸 이렇게 먹어 들어가는 게 유일한 이제 방법이기 때문에, 영고 우피당이라는 말을 직접 했고, 그 이제 살라미 슬라이싱 택틱을 현대적으로 시진핑이 적용하겠다는 걸 얘기한 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옛날에 미국에 합평연대를 한다고 그래서 중국을 빼앗긴다는데 거꾸로 이제 미국 먹겠다고. 사우스 차이나 시의 그동안의 중국화 맵을 한번 정리해 봐도 중국 국기가 이렇게 많이 지금 꽂혀 있잖아요. 처음에 이렇지 않았어요. 와. 영고 우피당이에요. 점점 이렇게 중국의 국기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뭐 설마 이거 전체를 먹을까? 저게 몇 년 동안 저 짓거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20년 동안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사람이 이렇게 안 나와. 이거 지금 이제 지금 몇 개쯤돼요? 아니 뭐 거의가 이제 중국 국기화 됐죠. 그래서 이제 미국 국기도 상당히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데는 거의 뭐 무인도도 많고 그래서 사실 거듭떠 보지 않았는데, 중국이 전략적으로 이제 영고 우피당을 세운 거죠. 미국은 밀렸네. 미국은 좀 조금밖에 없네. 그래서 결국은 필리핀을 대리인으로 삼아서 이제 중재 재판도 가고 그러면서 판정도 얻어내고 그랬는데, 결국 이 영고 우피당 전략을 최소한 아태 지역에서, 중국 근해 아태 지역에서는 확실하게 구사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이 개념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신형 대국 관계 띄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한국의 미래와 관련해서. 이걸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은 도련선 전략을 지금 중국이 추진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일랜드 체인 스트래터지, 도련선이라는 개념은 사실 오래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미국이 애치슨 라인을 그어서 한국을 미국의 방어선으로부터 제외하고 이러면서, 그게 이제 한국전쟁의 비밀을 제공하고 뭐 이렇게 얘기가 많이 알려져 있죠. 그것도 미국이 취한 하나의 아일랜드 체인 팔러스인데, 태평양에 이제 섬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연결해서 방어선을 구축하는 개념인데, 이제 중국이 이제는 아일랜드 체인 팔러스를 이제 명시적으로 구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 아일랜드 체인을 구사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제1 도련선을 이제 먼저 긋게 되면은, 뭐 제1 도련선이잖아요. 그럼 일본의 오키나와로부터 선이 이렇게 쭉 연결돼서 타이완으로 가고, 그죠? 그 다음에 필리핀으로 가고, 보르네오 섬 이렇게 가는 제1 도련선을 이렇게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제1 도련선 왼쪽은
중국의 절대적인 지배하에 두겠다는 게, 그래서 미국의 잠수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정보망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하게 차단하는 그 제1단계의 방어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는 제1도련선을 구축하고 있는 단계다. 한국이 그 하나 들어가 있네요. 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 한국이 약간 북쪽에서 애매한데, 네. 하여튼 한국을 이렇게 접수하게 되면 이 제1도련선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수 있겠죠. 일본까지는 접수하지 않더라도. 아, 일본 때문에 배워. 한국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뭐 일본은 장기 전략이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트럼프도 중시하고 하기 때문에 일본을 당장 접수하기 힘들기 때문에 한국은 그 분명히 이렇게 영향권 내에 접수를 해서 제1도련선을 이렇게 완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기 전략이고, 그 일환으로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샤파워를 구성한다든지 통일전선 전략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거다. 어? 우리가 뭐 부정선거나 이런 것도 사람들이 많이 의심을 하고 있는 분들 계시는데,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다. 예, 선거를 어떻게 조작하고 해서 친중 정권을 한국에 이렇게 유지하는 게 제1도련선을 완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뭐 선거 부정 전략 이런 건 당연히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거고, 대만이나 홍콩이나 이런 데서도 홍콩이 중국화되기 전에, 보안법이 제정되기 전에 홍콩에서도 엄브렐러 데몬스트레이션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지방선거가 있었었어요. 그때 학생들이 막 당을 구성해서 막 출마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부정선거를 하면서 그 학생들 당을 좀 무력화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사실 실패했어요. 그래서 구의원 선거나 이런 거 할 때 학생들 당이 막 이렇게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고 뭐 이래서 중국의 그 부정선거 움직임이 그때 실패를 했고, 그다음에 대만에서도 반중 여론이 막 발생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대만 총통 선거가 있었는데 거기 중국이 선거 개입을 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두 번 실패를 겪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실패하게 되면 유나이티드 프론트 웍 전략에서 한국 대응팀이 완전히 실패한 게 공식화되기 때문에 아주 데스퍼레이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에서는 성공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게 2020년도 총선입니다. 그때 부정선거를 중국이 본격적으로 개입을 해서 모종의 성과를 거둬야만 그 조직 자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0년도 총선에 본격적인 개입을 했던 거고, 그 연말에는 또 미국으로 갔죠. 그래서 2020년도 총선에 중국이 이렇게 개입한 그 역사적인 맥락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시적인 이해 없이 그냥 그 자체만 가지고 찬반 토론을 하는 데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1도련선을 이제 형성을 한 다음에 중기적으로 이제 제2도련선을 이렇게 확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중부하고 뉴질랜드하고 이 선을 이렇게 긋게 되면은 제2도련선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왼쪽 영역을 중국에 이제 지배하에 이렇게 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그 무기 체계의 발전 상황을 봐더라도 정확히 단기적으로는 제1도련선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그 단기 미사일 사정거리가 조정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중기 무기 개발 계획은 제2도련선에 맞춰서 사정거리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평 미사일 개발이라든지 잠수함의 작전 반경이라든지 구축이나 이런 것들이 중기적으로는 제2도련선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제3도련선으로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래스카와 하와이, 남쪽으로는 하와이를 이렇게 연결하는 제3도련선을 긋게 되면은 이게 중국이 추구하는 신형 대국 관계가 완성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49년까지는 제3도련선까지 이걸 확대하겠다. 그게 중국이 추구하는 신형 대국 관계입니다. New Superpower Relationship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은 중국의 영향력하에 두고 오른쪽은 미국의 전통적인 영향력하에 이렇게 두겠다, 그런 얘기고, 그렇게 되면은 그 슈퍼파워가 호랑이가 두 마리가 태평양에 살 수 있듯이 태평양을 두 마리 호랑이가 이렇게 반분하는 시대가 이제 개막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공모함이나 이런 거를 5척을 중국이 개발하고 있고,
그 이유도 제3도련선을 궁극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그 준비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동평 장거리 미사일의 사정거리도 제3도련선에 맞춰서 지금 장기적으로 개발 중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3년도에 그 오바마가 이제 사실 오바마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이제 미국 대통령이 돼버리니까 그때 이제 시진핑이 만났어요. 만나서 이 풋나기 오바마의 그 뭐라 그럴까 정치적 식견을 떠보기 위해서 그 속내를 밝혀드립니다. 그래서 중국 숙당에 따르면은 호랑이 2마리는 한 산에 살 수 없다고 하는데 태평양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태평양 워낙 넓기 때문에 산이 아니잖아요. 2마리 호랑이가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식의 얘기를 해요. 또 오바마가 갑자기 무슨 호랑이 얘기하고 있고 뭐 산에서는 살 수 없는데 뭐 바다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바로 시진핑이 원래 갖고 있었던 신형 대국 관계를 자기가 이렇게 미국 대통령 민주당이죠, 더군다나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호랑이와 오른쪽 호랑이가 이렇게 같이 살면서 중국의 영구적인 그 제해권을 최소한 뉴 슈퍼파워 릴레이션십에 맞게끔 확보하겠다. 이게 중국의 목표고 실제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거기 이렇게 껴있는 거다.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4년 전에는 3가지 마지노선을 또 시진핑이 제시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사회주의 노선과 제도를 이렇게 계속 발전시키는 것을 미국이 도전하지 마라. 이건 내가 양보할 수 없는 선이다. 이런 거고. 중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미국이 방해하거나 가로막으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고. 근데 지금 가로막고 있죠. 그런 상황이고. 세 번째, 중국의 주권이나 영토 보전 권리를 미국이 훼손하면 안 된다. 이 3가지 마지노선을 제시하고 이 3가지 마지노선이 만약 무너지게 되면 중국은 받아치겠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느낄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중국의 그 대한국 정책을 한번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제가 정리한 겁니다. 이렇게 단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살라미 슬라이싱 또는 영구 피당 전략을 샤프 파워를 활용해서 한반도에 구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고 뭐 부동산이 중국 그 자본에 의해서 잠식당하고 뭐 어떤 그 중국인들이 스파이 활동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미국 우리 한국 의회에 의해서 적절히 통제가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과정에서 샤파워를 동원한 영구 피당 전략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건전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게 다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구전, 동북공정, 서해공정, 해외 통일 전산 공작 등을 통해서 미국과의 신형 대국 관계 구축을 위한 전초기지화를 한반도 전체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우스 코리아를 상대로 그런 작업을 지금 중국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하는 걸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정리할 수가 있다. 그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또 어떠냐 하는 걸 좀 간단히만 좀 살펴보게 되면 제가 뭐 미국을 주제로 이번 발표하는 건 아니니까 미국은 리버럴 헤지모니 외교를 펼치고 있는 거고 미국도 미국식 전략 외교를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전까지는 뭐 데모크라트 가버먼트나 이런 데서는 특히 국제 협조주의 이런 거를 중요시 여겼고 뭐 휴먼 라이트 이런 것도 중요시 여겼고 클라이밋 체인지를 국제 공동체가 대응하려면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였고, 서스테너빌리티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국제기구를 형성하고 동맹국과 같이 가고 뭐 이런 이제 접근을 했는데 이게 9.11 크라이시스가 발생했잖아요. 9.11 테러 사건이 컸어요. 그때는 미국의 안보라는 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국제협조주의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거를 미국 전체 미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계기였고 그게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이었고 이 매니팩처링 섹터가 이렇게 미국이 무너지고 있는 게 결국에는 미국 안보를 장기적으로 혼란에 빠뜨리고 위기에 처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는 거다 하는 걸 깨닫기 시작했고
매니팩처링 섹터를 보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고, 내셔널 시큐리티가 서스테이너빌리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라 하는 걸 미국민들이 느낄 수 있었고, 그런 분위기를 타고 정치적으로 집권하는 데 성공한 사람이 트럼프고, 그래서 결국은 내셔널리스트 그룹이 글로벌을 압도하면서 지금 현재 미국의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매니팩처링 섹터를 부흥하기 위한 전략을 취하는 것을 미국민들이 더 이상 반대하지 않고 컨센서스가 형성된 상황에서 그러한 정책이 채택이 되고 있는 거고, 그 더군다나 미국과 중국 간의 헤지모니화가 이렇게 발생하면서 이러한 전략이 어쩔 수 없이 미국에 가야 되는 방향으로 미국민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글로벌리스트와 내셔널리스트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민주당, 공화당 라인이 이렇게 교차됐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9.11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부상, 패권, 뭐 이런 거, 그 제3도련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미국도 인식하게 되면서 샤프 파워, 이제는 민주당 계열과 공화당 계열 간의 컨센서스 형성이 돼서 미국의 매니팩처링 인더스트리와 테크놀로지를 홀 스케일 프로텍션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 공통의 국가에 비해서 필수적인 과업으로 인식이 됐고, 헤지모닉 그 싸움에서 미국 회사들의 에코노믹 사버넌티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에코노믹 사버넌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입증이 됐고, 그동안 그 글로벌리스트들이 주장하는 그 무분별한 글로벌라이제이션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사이드 이펙트들이 입증이 됐는데, 그런 사이드 이펙트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매니팩처링 섹터 중산층을 이렇게 부흥시키는 게 빈부격차를 좀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하는 게 인식이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그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나 총선을 좌우하는 이제 결정적인 그 스윙 보트를 행사하는 그 주들이 중서부 또는 남부 지역의 일부 선벨트나 러스트벨트 이렇게 있는데, 이런 주들이 오하이오나 펜실바니아나 뭐 미시간이나 웨스코리아 이런 주들이 결국에는 스윙보트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선거를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있는 제조업 보호나 중산층을 보호하는 게 정치 세력의 집권을 좌우하는 세력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컨센서스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국가안보 위주 정책이라든지 에코노믹 워 개념에 따른 토상 정책이라든지, 또 의회로부터 백악관으로 대외 통상 정책의 센터를 이렇게 옮기는 작업이라든지, 그런 글로벌리스트의 그 포지션을 약화하기 위해서 어떤 내셔널리스트의 정책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측면이라 이런 것들이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최근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상호관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약간 그동안 듣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새로운 접근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 보면 사실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전략이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에 이렇게 그레이트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중국은 아일랜드 체인 팔러시, 원벨트 원로드 이래가지고 가고 있는 거고, 미국도 내셔널 시큐리티를 확보하고 매니팩처링 섹터를 확보하면서 패권은 또 뺏기지 않으면서 워리어 팔러시까지 하면서 대놓고서 상대방을 겁박하는 그 두 가지 게임이 이렇게 헤지모니 싸움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사실 당연히 올 수밖에 없었던 과정이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가 있고요. 뭐 우크라이나를 쪼아가지고 러시아가 원하는 식으로 뭐 북쪽의 그 러시아를 위주로 한 하나의 그 평화 체제를 형성한 다음에 러시아와 미국이 협력해서 중국을 좀 압박하면서
미국의 국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전략이라든지 중동 지역은 이제 이스라엘 위주로 평화체를 이렇게 형성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도 조금 참여시키고 해서 이란이나 이런 호스타일한 세력을 좀 견제하면서 평화체를 형성하면서 왼쪽으로부터 중국을 압박하고 또 태평양은 미국 스스로 일본과 좀 협력해서 압박함으로써 세 사이드에서 중국을 압박하면서 이제 미국의 리버 헤지모니 게임을 이렇게 완성하려고 하는 게 이제 미국의 전략이고 우리나라는 또 중간에 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제3도련선 전략의 그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 우리나라가 활용되고 또 반면에 일본과 미국의 그 양자체제를 동원한 그 중국 압박 전략에서도 한국이 하나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중간에 이렇게 껴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탈다자주의라든지 블락 이카노미가 재등장하고 또 서플라이 체인을 블락 단위로 형성하려고 하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고 시큐리티 헤지모니 게임을 지금 벌이고 있는 와중에 국제 환경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상적으로 알지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그걸 이제 한국 보수주의와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그 짧은 역사지만 민주주의 역사지만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렇게 대통령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리더들이 있었는데 저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보수주의자라고 봐요. 심지어 노무현도 저는 보수주의자라고 봐요. 노무현이 진보주의자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과의 관계나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스타일이었고 국내 정책에서는 일부 좀 리버럴한 측면을 보였지만 전체적으로는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그랬지 이 사람이 뭐 어떤 이념에 휩싸여서 어떠한 그 리버럴한 측면을 이렇게 관철시키려는 그런 정책은 많이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노무현까지도 보수주의라고 보고 뭐 김영삼도 저는 보수주의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보수주의가 상당히 그 역사적으로 줄입니다. 우리나라는 보수주의에 기반한 나라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 노태우나 이런 거 뺐습니다. 전두환은 넣었지만 그래서 전두환이 노태우나 뭐 노태우는 별로 성과가 없다고 하는데요. 국방정책 이런 게 좀 있긴 한데 하여튼 우리 40년대 이념 진영 논리를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표로 너무 간단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해보면은 그게 건국전쟁이죠. 좌파, 우파, 뭐 진보, 보수 해가지고 그때도 뭐 있었는데 좌파는 뭐 반일이라든지 찬탑 운동을 했고 친소, 친북 했죠. 민족 통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우파는 나름대로 친미, 또 반탑, 반소, 반북. 통일은 단순히 민족 통일이면 안 되고 반공 통일해야 된다. 그런 비전이 있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념이 충돌했던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진보, 보수 이렇게 있는데 진보의 가치는 평등, 기획, 분배, 변화 이렇게 보면 보수는 자유, 법치, 자율, 성장, 안정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왼쪽과 오른쪽에 스펙트럼이 이렇게 충돌하다가 오른쪽이 우위를 점하면서 건국이라는 게 달성이 된 게 40년대 어떤 전체적인 구조다 이렇게 보면 2020년대에도 사실은 유사한 그 구조가 형성되고 있죠. 좌파는 반미 반일이고 친북 친중이고 사실 친중도 괜찮아요. 근데 종중이 되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종중이 되기 때문에 문제인데 중국과 뭐 등을 지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느 정도는 중국과도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친중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종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아무튼 아직도 민족 통일을 주장하고 있고 근데 우파는 친미, 친일, 반북, 용중이죠. 중국을 이용해야죠. 중국과 적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용중은 해야죠. 그다음에 체제 경쟁을 해서 흡수 통일을 하겠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진보, 보수 이런 얘기는 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느 진영이 더 진보인지는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좌를 진보라고 그러는 건 반대인데 굳이
그 개념을 한다면 저는 문제 제시 중시 집단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진보 대신에. 그래서 문제를 제시하는 걸 중시해요, 그 사람들. 뭐든지 이렇게 제시하려고 그래요. 평등, 기획, 분배, 변화 이런 거를 제시하려고 그래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과거에 보수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집단, 문제 해결 중시 집단 이렇게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율, 성장, 안정.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걸 그게 이제 전통적인 의미의 보수라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도 보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이렇게 지금 진영 전쟁을 벌이고 있고, 이제 복수혈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집권하면 또 상대방 복수하고 그래서 대통령도 막 탄핵되고 이런 건데, 노무현도 탄핵될 뻔한 거를 지금 복수하는 거 아닙니까? 저쪽에서. 그래서 윤 대통령도 탄핵되고 사실 그런 건데,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건국 시대에 벌어졌던 그 좌우 대립이 지금 좀 재현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의 그 건국 정신의 역할을 현대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면, 우리 건국 정신이 제시한 그 외교 전망을 보면 미국과 일본의 궁극적인 충돌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러시아가 레닌그라드, 스탈린그라드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치와 싸우고 있는 동안 조만간 일본이 시베리아 연안을 점령할 것이다. 영국이 유럽에서 발목이 잡혀 있고 미국은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은 남태평양을 침범할 것이다. 침략할 것이다. 승만리가 재팬 인사이드 아웃에서 이렇게 썼고, 아니나 다를까 진중한 공습이 있고, 사실 이게 미래를 정확히 예측한 예언으로 남아있죠. 지금 한번 예언을 해보면 궁극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우리가 건국정신, 제2의 건국정신이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미국은 내부적으로 글로벌리스트와 내셔널리스트 간의 싸움에서 내셔널리스트가 승리하여 트럼피즘이 주류를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형성할 것으로 보고, 중국 또한 내셔널리스트가 득세하게 돼서 시진핑 노선이 약간 군부장악과 관련해서 삐걱거리긴 합니다만 역시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보면 최소한 한 10년 정도는 갈 거라고 봐요. 최소한. 그렇게 되면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직접 간접적 개입을 받게 되지만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 도움이 되는 한도 내에서만 트럼피즘도 한국을 보호하게 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국은 스스로의 방어 체계를 끊임없이 형성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미국이 절대적으로 한국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막연한 기대는 이제는 통하지 않게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닥터 승만리 자체도 과거에 그 미국을 절대적으로 뭐 신뢰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미국과 절대적으로 등져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절대로 미국 정책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스스로 방어체를 형성해 나가는 게 한국 보수주의의 어쩔 수 없는 현대적 과제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마지막 말은 어디에 나온 거예요? 지금 그 이승만 박사가 쓴 그 책 중에 하나에 나옵니다. 어로국기인가요? 거기 하나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사실 이 박사는 그 당시 미군정 최고 책임자인 하지 중장하고 엄청나게 싸웠죠. 미국과 엄청나게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지는 사실 유럽에서의 방어가 중요하지 극동에서의 한반도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죠. 백악관이 그렇게 봤기 때문에 하지의 그 임무는 한국을 뭐 절대적으로 공산주의 방어 이게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한국은 조용히 유지시키고 미소 협력을 바탕으로 뭐 미소 공동연회를 중심으로 한국을 이렇게 어떻게든 뭐 통일시키고 이런 게 오히려 한국을 위해서 바람직한 거라고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민족 진영의 근거 노선과 좀 통했어요. 하지 노선은. 그래서 남북 협상을 지원하면서 미소 공동연회에 의한 합의에 의해서 한국을 통일시키고 이런 거를 미군정이 서포트를 하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제 승만리는 분명히 그거는 공산주의화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시딱 통치를 수용할 수 없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서
본인이 가택연금도 당하고 정신과 의사 상담도 막 그 미군정이 정신과 의사로 그 상담을 막 하려고 했어요. 승만리를 정신병자로 모으려고 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국내 여론조사해 보니까 승만리가 그 당시 지도자 중에 70%의 지지를 받았는데 그걸 이렇게 미군정이 발표를 할 때 50% 미만으로 수치를 조작해서 발표를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승만리가 인기가 사그러들지 않으니까 서자필 박사까지 갑자기 이렇게 한국으로 귀국하게 만들어서 승만리의 파퓰러리티를 좀 줄이려고 했는데 그런 모든 이제 탄압을 뚫고 승만리가 이제 워싱턴의 그 여론까지 움직이면서 미소 협력 체제는 결국 한국이 공산화 되는 길이다.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유엔으로 한국 문제를 이관해서 남한만의 어떤 자유민주 정부를 세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런 미국 내 여론을 계속 북돋으면서 트루만 독트린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죠. 그래서 비전과 신념과 확신과 추진력 이 분명히 건국 정신에 있었고 그거는 미국의 그 당시 지배적인 인식과는 충돌되면서도 그거를 관철시켜 나갔다. 그게 건국 정신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트럼피즘과의 상당한 그 마찰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 건국 정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비전과 신념과 확신과 추진력을 발휘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국의 보수주의가 발전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승만리는 46년도 12월 달에 미국 국무부에 47년도 3월 달에 히들린 차관보를 이렇게 면담을 요청해서 면담을 했죠. 면담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히들링이 뭐 한국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국의 독립을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미국이 한국 독립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그냥 디플로마틱 랭귀지로 그냥 얘기를 해버린 거를 그 면담을 하고 나서 바로 뉴욕타임즈에 이렇게 기사를 흘려가지고 마치 미국이 구체적으로 한국의 단독 독립을 이렇게 지지하는 걸로 정책을 전환하는 걸로 이렇게 막 언론 플레이를 해댔죠. 그래서 한국의 대피부까지 미국에 설치해주고 그리고 대사급 판무관을 파견하고 미군은 안보군으로서 한국에 주둔하고 차관까지 미국이 한국으로 제공하고 고문단까지 미국이 한국에 파견해주기로 했다. 그런 식으로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그 구체적인 육개항 프로그램을 미국이 오케이 한 걸로 약간 약간 허위죠. 그렇게 하면서까지 막 뉴욕타임즈에 그걸 실어가지고 대서특필을 했는데 그러니까 힐드링이 자기는 그런 말 없다.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렇게 나중에 이제 막 둘러댔는데 이미 기사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미국 내 여론이 한국의 단독 자유민주 그 정권을 수립하는 게 결국은 미국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막 돌아서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그게 이제 한국의 건국을 이끈하는 중요한 외교적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보고요. 또 그걸 국내적으로도 활용해서 이승만 귀국 환영식을 대대로 열면서 그 당시에도 김구 선생이나 미국 국내 김규식 이런 사람들이 좌우합작 통일정부 이런 걸 막 주장했던 시대인데 본인이 미국 갔더니 미국 정부가 자기의 육개항을 승인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즈가 낫지 않느냐 그러면서 당시들이 주장하는 그런 노선 그런 거는 사실은 너무 아이디어라다. 그런 실행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국내의 민족 통일 노선을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좀 죽이는 상당히 기민한 외교를 펼치면서 그걸 국내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선수치기 외교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그런 거를 활용하면서까지도 본인의 그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그 국내 여론을 이렇게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건국 투쟁을 오늘날에 비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트럼피즘은 일본 방어에 치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와 유화하고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피즘의 절대적 공산주의를 봉사하고 이게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타협도 트럼피즘은 가능하다는 거고
대가만 주어진다면 중국과도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뭐 러시아의 푸틴과 오히려 협력하겠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합의도 가능하다. 이게 사실은 트럼피즘의 뭐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일본은 양보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한국은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건국 투쟁을 벌였던 당시에 미군정이 한국에 대해서 취하고 있었던 약간 애매모호한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건국 정신이 기민하게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식으로 미국의 여론을 분명히 움직일 필요가 있고, 코리아 패싱을 대비해서 나를 핵방어 능력이라는 두 개의 균형추를 보유하는 이런 식의 접근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그다음에 뭐 북해 캡상의 스몰들이나 평화협정 체결을 하면서 미군 철수를 하면서 미국이 좀 한반도로부터 빠질 가능성도 폐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중국과 북한과의 어떤 트럼프와의 어떤 대가가 주어지는 상황에서 어떤 딜이 이루어지게 되면 뭐 이런 식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우리가 방지하기 위한 승만리가 했던 그런 외교를 선수치기 외교까지 동원해서 지금부터 빨리 가야 된다, 이런 게 제 의견이고요. 대중 플라자식 합의를 하면서 중국은 대만을 접수하면서 미국의 반도체 인력은 미국이 흡수해 가면서 뭐 미국도 환율을 대폭 중국과 조정을 했기 때문에 미국도 얻을 거 얻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트럼프와 시진핑이 합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분명히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선진 국가를 계속 건설하고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마치 건국전쟁 당시에 우리 건국 대통령이 했듯이 그러한 정책을 분명히 취해야 된다. 그래서 뭐 핵물질 농축 한도를 확실하게 확보하는 정책이라든지, 그러면 USMCA뿐만 아니라 CPTP에도 우리나라가 가입해서 균형추를 좀 경제적으로 확보한다든지, 워싱턴의 로비를 확실하게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해서 한국의 가치가 일본이나 캐나다와 대등한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여론을 좀 조성하는 노력을 한다든지. 그래서 사실 우파도 반성할 점이 많죠. 그동안 보수 우파 정치의 문제점은 너무 자유를 강조하면서 양극화 문제를 좀 등한시했고, 자율을 강조하면서 개혁 담론을 좀 외면했고, 성장 위주로 하면서 반서민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때문에 너무 안정 위주의 외교를 했기 때문에 현상 위주 외교라는 비판을 좀 받을 만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보수파 정치의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건국 정신이 추구했던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정책으로 회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제는 뭐 자율 책임 협력, 자유도 너무 이렇게 리버티가 아니고 포용적 자유, 이런 개념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양극화 문제도 좀 어느 정도 해결하면서 전체적으로 문제를 좀 해결하는 inclusive liberty, 이런 개념이 좀 수립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동안 역사를 보면 사실 좌파들이 국가 발전에 기여한 측면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 민주화를 이룰 때는, 그죠? 좌파 우파가 합작해서 사실 정책 자유를 획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인정해 주면서, 이제는 경제 민주화도 하나의 과제가 되어 있으니까 포용적 자유화 뭐 이런 거를 조금 우리가 제시하면서 이 리버럴 데모크라시 자체는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의 문제 해결을 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용적인 보수주의를 좀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뭐 포용적 자유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여러 가지 가치들을 이렇게 책임자율, 사회적 협치, 문제 해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념화하면서 포용적 자유라는 개념을 이렇게 핵심 전략, 정책 중점. 그래서 뭐 이런 말들을 이렇게 제가 썼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마침 지금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정책 중점이 되어야 된다. 그걸 우리가 보수주의로 과감하게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뭐 목표 인간형도 이렇게 좀 현대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고, 공감 능력이라든지 책임을 수반한 자율정신 이런 것도 함양하기 위한 공교육 시스템도 만들 필요가 있고, 외교 전략도 friendship, good neighbor, reality 이런 세 가지 목표를 전략 목표를 세우면서 뭐 이러한 그 선린외교, 실용외교, 우호외교 이렇게 하면서 뭐 서플라이 체인도 구축해 나가고 시장 다변화도 하고 대중 통상협력 관계도 재정립하고 대외 관계도 개선하면서 나갈 필요가 있다. 뭐 시간 관계상 이렇게 개념적으로만 정리를 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